네, 올 하반기 출구 전략 추진 여부와 함께 또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유럽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양대 팻테일 리스크, 그 리스크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드라기 총재도 유럽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발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조치로 과연 유럽 위기가 진정될 것인지 오늘은 유럽 위기를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포르투갈하고 그리스가 워낙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유럽 위기가 다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 어떤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유럽 위기 문제 예. 그렇게 거론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이렇게 쭉 보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유럽 위기 관련해서 방송이 너무 오랫동안 예. 안 했으니까 한번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그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의 부정부패 문제가 거론됐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로화가 상당히 좀 강세가 됐습니다. 유럽 위기 문제 풀어올 때는 유로가 약세가 돼 강세돼서 독일과 그 다른 국가의 환시개입 문제 보고 지금도 논란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 그리스의 그 구제금융 방식 놓고 베일아웃과 베일인 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전해드렸습니다는 영국의 그 EU의 그 탈퇴 문제 예. 이것도 지금 마컨이 새로운 영란은행 총재 이게 이제 캐나다 총재였었습니다. 예. 이 중앙은행 총재에서 또 영국과 같이 아주 고상한 이런 국가에서 외국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것은 사실 영국 경제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최초의 외국계 총재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의 그 EU 탈퇴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의 트리플 D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불거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유럽의 그 경기 침체 문제, 그리고 실업률의 그 사상 최고치 문제 이런 것은 한 달 전에 전해드렸었고요. 이런 것이 그 불밀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위기 문제가 재현되면서 지금 유럽 위기의 향방이 다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유로존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독일과 다른 회원국들 간의 갈등,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외형상으로는 지금은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래서 유럽의 위기를 풀어갈 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유로화가 유럽 경기의 그 문제를 반영해서 유로 약세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오늘의 연체는 유로당 1.24달러, 1.2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것이 1.30달러로 외형상으로 보면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유럽의 그 경기가 안 좋은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최근에 보면 제3의 브레튼 우주 체제다 할 만큼 미 달러가 어느 정도 위상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로 나타나는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유로화 문제를 두고 회원국 간의 갈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유로당 1.30달러 1.24, 2.25달러보다 많이 약세가 됐습니다는 1.30달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는 역시 경제가 좋은 독일입니다. 그 이외에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일 통화의 환율인 유로당 1.30달러는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지금의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돼서 유로가 자연스럽게 약세가 되는 그래서 회원국 간의 갈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이런 행운이 없을 때는 하반기에도 유로와 약세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른 국가의 독일의 반발 이런 것이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달부터 이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에도 새롭게 취임을 한 상황인데요. 향후 유럽 앞날에 큰 변수가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 영국이 유로랜드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EU 27개 회원국의 가장 핵심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50년은 로마 조약에서 7개국으로 탄생되면서 그동안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EU를 주도했기 때문에 영국이 EU에 이렇게 탈퇴 여부는 유로랜드의 회원국 변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캐더린 총리가
계속해서 2017년 1년에 국민의 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그 탈퇴 문제를 이렇게 심을 붓겠다 이렇게 입장을 봐서 하나도 그 진전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논의 자체는 좀 누러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그 위험상 가장 연초에 관심이 됐던 트리플 D 문제가 예. 최근에 그 영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아침 그 새벽 방송 5시 30분대인가요? 네. 그때 김 기자께서 영국의 증시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오늘 3% 올랐다 해서 가장 강조의 모습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에서 트리플 D 문제가 이렇게 해소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마크 커니라는 사람이 예. 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했던 사람이 새롭게 그 총재하면서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 마크 커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작년에 마크 커니가 내정됐을 때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크 커니는 지난 그 금융위기 6년 동안 가장 안전한 국가, 가장 선진국 중에서 안전한 데가 캐나다입니다. 예. 그만큼 금융위기 극복을 잘 대응했다 해서 캐나다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가 높은 이 사람인데요. 영란은행,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영란은행은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국왕의 이렇게 여왕께서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많이 받은 가장 고풍스러운 것이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것이 영란은행인데요. 네. 경기도 안 좋고 하는 상태에서 저렇게 금리 과정에서 가장 위기 대처에 가장 잘했다는 마크 커니 이 외국인들을 지금 말씀대로 처음으로 취임한 겁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영국 증시를 오늘 3% 이상 올리는 배경에도 이분이 작용했다 그랬는데요. 이 마크 커니는 대표적인 디프레 파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기 총재도 유로은행 총재도 디프레 파이터. 그 다음에 사실 독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회원국도 디프레 파이터. 그리고 버냉키도 대표적인 디프레 파이터 해서 그리고 구로타 하리오카도 디프레 파이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독일은 이제 집행 성격만 갖고 있고 결정권 유럽 중앙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서방 선진 7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이번에 마크 커니가 새롭게 등장함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디프레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 부양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겠냐. 이것이 영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는 조금 잠잠해진 상황이다 정도로 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이 키프로스 사태 이후에 이 지원자금 성격을 놓고요. 과연 손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베일인, 베일아웃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상당히 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이 될 거다. 국내 그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해서 제가 베일인, 베일아웃 해서 베일아웃은 구제금융, 베일인 손실부담 원칙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좀 빼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베일아웃과 베일인, 구제금융과 손실부담의 원칙을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리스는 부분적인 베일인 제도를 역시 수용했습니다. 역시 긴축금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베일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금융사가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예금자도 특히 고액의 예금자가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그 은행에서 고액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내가는 부분적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상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베일아웃과 베일인 제도에서 베일인 제도가 어떤 모습을 전개될 건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것을 도입할 때는 금융사의 뱅크런, 저희 예금 인출,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것도 바로 이 영향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반기에도 민간 금융사를 비롯해서 특히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들, 배드 애플스 국가죠, 피그스 국가들에 해당되죠. 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율 시장 문제라든가 영국 그리고 키프로스 사태로 인한 또 이번에 그리스 구제금융 어떻게 될 것인가 짚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럽 위기 앞날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제 새벽에 이 외신 동향이라든가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 마켓워치거든요. 마켓워치가 드라기 총재가
가장 올 들어서 첫 번째로 탑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유럽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한 달 전에도 유럽의 실업률이 가장 최고치 올라가면서 한번 점검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사상 최대치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12%가 넘었는데요. 예. 유럽의 위기에 관련해서는 외형상 잠잠하더라도 실물 경제는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한 달 전에 짚어드리면서 이것이 향후의 유럽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재현 조짐을 한번 분명히 보일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특히 유럽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고용 문제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12.2%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25% 달하거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 실업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기 없는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업이 되는 게 가장의 과거에는 창피하고 뭐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요. 지금 만성적인 실업 상태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업 상태가 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사실상 이 문제들과 사회 문제가 돼서 당신분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문제는 사회 첫 출발하시는 분들입니다. 사회 첫 출발하시는 청년 실업률이 같은 실업률을 놓고도 가장 높은, 2배나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포르투갈 문제도 사실상 청년의 그 실업률을 바탕으로 해서 실업자된 청년을 바탕으로 해서 거리에 시위가 나오면서 사실 유럽의 유럽 위기에 재현의 그 촉매가 되는 포르투갈 문제 국채 금리가 7% 이상 아주 급등하는 이런 배경이 될 거예요.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르투갈 국채를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상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가장 유럽 위기 재현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단초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유럽 경제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률인데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25%,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좀 깊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풀기 어렵죠. 지금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청년분들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해당 집권당 정부가 굉장히 다른 그 계층들의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 청년 고용 문제를 이렇게 힘써서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노력이 없을 때에는 사실 이 문제 풀어가기는 산업구조상, 경제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 청년 실업 문제의 수준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25% 전체, 그리스 같은 60%입니다. 60%.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56%입니다. 심각하군요. 스페인 56%.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의 청년 실업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어려운 겁니다. 다른 계층들, 기성세대들이 어느 정도 양해가 돼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기성세대들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유럽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사회 병리 현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리에 나오죠. 그래서 제2의 런던 폭동 사태 포르투갈에서 나오고 있죠. 이 문제가 유럽판 신러다이트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신러다이트 운동, 신엔크로즈 운동, 신브라드로 운동 이렇게 해서 3신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지금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유럽의 위기가 진정되는 듯한 금융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유럽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인 유럽의 그 통합 문제에서 유럽 본드로 상징되는 재정 통합 아직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경기 문제는 더 침체돼서 그것도 시위에 주동하고 있는 이런 청년분들의 실업률은 더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의 안정세, 일시적인 안정세가 사실상 넉넉히 이게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금융시장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럽 위기라는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어떻게 좀 올려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 시점인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유럽의 그 재정 상황이라든가 통화정책 상황을 보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출구 전략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들어가기는 버냉키장이 취했던 비상대책, 소위 비정상적 대책, 미국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이라죠. 이걸 상징되는 이 정책보다도 6년 전에 미국의 정책보다도 더 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 들어가기 청재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워치에서 터업으로 장식하는 이런 것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외신에서 터업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이든가 이런 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들어가기 청재가 경기병의 최우선 트렌드인데요. 지금
정책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이 유럽한 양적으로 정책, 소위 OMT 방식,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이라 해서 Outright은 뭐냐? 모든 거 베껴낸다는 얘기입니다. Outright, 솔직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게 전면적 통화거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좀 번역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지 좀 그 정책의 솔직한 것을 잘 이렇게 그 한국용어로는 잘 안 나타냈다. 그 느낌 전달하기가. 그렇습니다. Outright, 모든 거 드러낸다. 과거에는 사실상 SMT 방식이었었거든요. 모든 거 드러낸다. 그만큼 뭐냐, 사정이 절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통화정책에서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국제 매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모든 정책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정정책 측면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 것도 여유가 없죠. 복지 혜택 때문에. 이게 안 줄어들으니까. 경기가 침체돼 안 좋으니까 재정 사정은 더 악화되는데요. 소위 크루만 독트린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판 마샬 정책, 제2의 마샬 정책,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유럽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고 해서 이 모습 가지고 오늘 또 사실상 유럽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질적인 측면은 더 악화되고 구조 문제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잊혀질만 하면 또 출구 전략이라든가 아베노믹스라든가 유럽에서 다른 문제가 이게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유럽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유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마 피부로 와 닿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말에 유럽 증시가 크게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립 서비스로 시작은 됐는데 이런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실물 경제 그대로 녹아 들어야 되겠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이 미국의 출구 전략과 함께 양대 폐테일 리스크로 부각됐죠. 유럽 위기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